삶은 누구에게나 유한하고 무한히 사는 사람은 세상에 없다. 이승과 작별하는 데에는 누구에게나 정해진 시간이 있다. 특히 암 환자는 더 그렇다. 나는 종양내과 의사이다. 암으로 인해 기약된 순간이 환자에게 다가올 때 그것을 조금씩 뒤로 미루는 일, 그것이 나의 일이다. 내가 만나는 환자들은 대부분 4기 암 환자들로 이들은 완치 목적이 아닌 생명 연장 목적의 항암 치료를 받는다. 할머니도 그렇게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한 달여를 버텼다. 최선을 다해달라는 가족들은 끝내 심폐소생술 거부 동의서에 서명을 하지 않았다. 제세동기라 불리는 전기 충격기가 환자의 몸에 가해지자 펑 소리와 함께 환자의 늙고 작은 체구가 들썩였다. 흉부를 압박할 때마다 뚝뚝 소리가 났다. 갈비뼈가 부러지는 소리였다. 더 부러질 뼈가 없어지자 이제는 부러진 뼈가 서로 맞닿아 뼈 갈리는 소리가 신경에 거슬렸다. 모두 보호자와 가족들이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 환자의 저승길은 그렇게 힘들고 험난했다. 가족들과 의료진은 환자에게 현대의학으로 할 수 있는 모든 최선을 다했다. 그러나 아무도 행복하지 않았고 환자는 너무 힘들게 저승길로 떠났다. 나는 이 모든 상황 속에서 자꾸 되묻게 되었다. 최선을 다하는 것이 과연 최선이었을까 하고.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여러분 곁으로 찾아온 책엔 감시입니다. 오늘은 흐름출판사에서 출간한 김범석 작가의 어떤 죽음이 삶에게 말했다 라는 작품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작가는 누군가의 어제는 우리의 오늘에 영향을 미치고 우리의 오늘은 또 다른 이의 내일에 영향을 미친다. 삶은 그렇게 연결되어 있고 우리 모두는 이어져 있다. 누군가의 삶과 죽음에 대한 기억이 다른 이의 삶에 작은 변화를 불러올 수 있다면 나는 그들에게 진 빚을 비로소 갚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라고 이 책에서 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본문 중 일부분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십시오.
3월의 신부를 위한 인사. 환자와 가족들에게 아마도 한두 달 못 버티고 돌아가실 것 같다. 이제는 현실적인 임종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한참 이야기했다.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병실 공기는 무거웠고 환자와 가족들은 의사가 무슨 말을 하는지 귀를 세웠다. 설명이 끝난 뒤 내 이야기가 이해됐는지 물었을 때 환자의 부인이 입을 열었다. 저희 둘째 딸아이가 내년 3월에 결혼을 하는데 부인의 말 속에는 가족들은 환자가 둘째 딸의 결혼식 때까지는 살아있을 것으로 생각했다는 의미가 담겨 있었다. 나도 환자의 상태가 이렇게 빨리 나빠질 거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1년까지는 아니어도 적어도 5, 6개월은 버틸 것으로 짐작했었다. 하지만 내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갔고 항암 치료는 듣지 않았으며 종양은 더 커졌다. 폐에 물이 차기 시작하면서 환자의 상태는 급격히 나빠졌다. 의사로서 착잡했다. 환자는 50대 후반의 나이였고 딸이 둘이 있었다. 두 딸은 20대 후반, 30대 초반 정도로 보였다. 둘 모두 그 또래답지 않게 아버지를 정성껏 돌보았다. 사실 부친이 투병 중이라고 해도 보통 20, 30대 자식들은 병원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더 많다. 각자 자신의 젊은 삶이 있기 때문이다. 간혹 병원에 오더라도 부모 곁에 있기보다 제 할 일 하느라 바쁘거나 보호자 침대에서 자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 그런데 이 환자의 두 딸은 환자가 외래 진료로 병원에 올 때마다 번갈아 가며 늘 아버지와 함께 했고 부친이 입원했을 때에도 병실을 지켰다. 암에 대해 책과 인터넷 정보도 찾아보는 것 같았다. 아버지 상태에 대해 궁금한 것도 적극적으로 물어보곤 했는데 따로 공부하지 않았으면 나오기 어려운 질문들이었다. 내가 설명해주면 온 가족이 그 내용을 공유했다. 그 나이에 쉽지 않은 일이었다. 그런 두 자매 중 둘째가 결혼하는데 아버지는 결혼식을 보지 못하게 된 것이다. 다음날 아침에 회진을 돌 때 보니 보호자 침대에 둘째 딸이 누워 있었다. 내년 3월에 결혼한다면서요? 결혼 축하해요. 결혼 소식을 들었으니 당연히 축하는 해줘야 할 것 같아서 인사를 건넸다. 그리고 나도 모르게 그 다음 말이 나오려던 것을 붙잡아 삼켰다. 아버지랑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하게 될 텐데
어떻게 해요? 이 땅의 모든 아버지에게는 로망이 있다. 아들을 둔 아버지는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같이 가는 것. 딸을 둔 아버지는 결혼식장에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가 사위에게 그 손을 넘겨주는 것. 환자는 큰딸의 결혼식에는 딸의 손을 잡고 들어갔지만 작은딸의 결혼식에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이 몹시 슬플 테고 그 딸도 아버지 없는 결혼식을 치러야 하니 슬픔이 클 것이다. 나는 그것이 몹시 안타깝고 안쓰러웠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깊이 품지 않아도 될 안쓰러움이었다. 내게는 말 한마디로 끝날 강 건너 남의 일이지만 가족들에게는 온몸으로 받아내야 하는 현실이기 때문이다. 굳이 내가 상기시켜주지 않더라도 가족들이 이미 더 잘 알고 있다. 그런 일은 내가 알고 있다고 해서 혹은 내가 위로한다고 해서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난 20대 초반 절에 열심히 다녔던 적이 있다. 그 당시 불교는 내게 정신적 위안이었고 절에 다니다 보니 보살님 몇 분과 얼굴을 트고 지내게 되었다. 그들은 대개 자식들이 좋은 대학에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거나 남편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는 기도를 하러 절에 왔다. 지금도 그럴 테지만 그 당시에도 내 또래 젊은 사람들은 보통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절에는 청년이 별로 없었다. 젊은 대학생이 절에 열심히 찾아오는 모습이 기특해 보였는지 나이 든 보살님들은 나를 보면 꼭 말을 걸어오곤 했다. 대학생이에요? 네. 실례지만 어느 학교 다녀요? 서울대학교 다녀요. 아이쿠, 대단하네. 공부를 참 잘했나 봐. 무슨 과 다녀요? 의예과 다녀요. 오, 부모님 좋아하시겠네. 아버지는 뭐 하세요? 안 계세요. 예전에 돌아가셨어요. 아, 이런 저런 고생이 많았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 같은 질문을 던지는 중년의 아주머니들은 그런 개인적인 질문을 사생활 침해로 생각하지 않았고 그들 나름의 친해지기 위한 방법으로 여기곤 했다. 그러나 호구조사를 해야 서로를 깊이 있게 알 수 있다고 믿기에 묻는 것이겠지만 상대방이 느끼는 곤혹스러움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그 당시 나는 그 질문들이 몹시 무례하다고 느꼈다. 그러나 유일하게
고3 담임 선생님만큼은 달랐다. 내 사정을 뻔히 아셨지만 아버지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드냐, 그런 따위의 말씀은 절대 하지 않았다. 내 개인사나 가정사에 대해서는 일절 묻지 않았고 다른 친구들과 똑같이 대해 주셨다. 그 대신 친구들 몰래 장학금을 연계해 주셨고 교사용으로 나온 문제집을 몇 권씩 건네시곤 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선생님 역시 내 나이였을 때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가족을 부양해야 했다고 들었다. 그러니까 그것은 먼저 겪어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침묵이었다. 나이가 40을 넘어선 지금은 그 누구도 내게 "너희 아버지 뭐 하시노?" 같은 질문은 하지 않는다. 안정된 직장, 대학 교수라는 사회적 신분을 가지고 있어서인지 내게 무리한 질문을 하는 사람들은 점차 사라졌다. 오히려 내가 오래전 내게 불편한 질문을 하던 보살님의 위치가 되어가면서 내 기준으로 남의 불행을 섣불리 재단하거나 짐작하려는 못된 버릇이 생기려 하고 있다. 3월의 신부만 해도 그렇다. 그녀가 아버지 없이 신부 입장을 해야 하더라도 아버지 손잡고 결혼식장에 들어가지 못할 텐데 어떻게 하느냐라는 말은 그녀에게 필요한 말이 아니었다. 요즘에는 신랑 신부가 동시에 입장하는 식도 많고 신부 아버지 없이 치르는 결혼식도 많다. 그러니 신부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입장하지 못한다고 걱정하는 것은 괜한 오지랖이다. 결국 내가 가진 잣대로 상대방의 슬픔의 크기를 재려는 것뿐이다. 예비 신부에게는 결혼 축하한다는 인사가 필요한 말의 전부일 것이다. 결혼 축하해요. 그 짧은 말 외에 어떤 말도 더하지 않은 것을 잘했다고 생각했다. 나는 그녀의 삶에 더 깊이 관여할 권리나 지분이 없다. 단지 마음속으로 기도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아버지가 떠난 뒤에도 남은 가족들은 그들만의 방식으로 슬픔을 이겨낼 것이고 살아낼 것이다. 그 슬픔의 빈 공간은 나의 안타까움과 걱정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채워나가야 하는 각자의 몫이다. 오늘 낭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와 함께 끝까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